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장맛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원인이 뭔지 현인아 기후 전문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장마가 갈수록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단위로 장마 강우량을 집계한 그래프인데요. 1970년대 전국 평균 장마 강우량은 300m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는 500m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중부지방 장마 강우량은 856mm로 역대 1위, 지난해는 남부지방 장마 강우량이 712mm로 역대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붉은색이 짙을수록 지난 60년간 장마철 강우량이 급증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남부 지역이 짙은 붉은색입니다. 중국 상황도 잠깐 볼까요? 중국은 올해 역대급 장마 폭우로 양쯔강이 범람하고 거대한 호수의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단순히 강우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폭우의 강도도 강해졌습니다. 장마철에 돌발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는 지난 60년간 52%나 급증했습니다. 동아시아에 전반적으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특히 한반도 그리고 서일본 지역의 이 경향성이 아주 강합니다. 올해 장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부지방은 장마 시작 열흘 만에 평균 220mm가 넘는 비가 내려 예년 장마 기간 총 강우량의 약 60%를 기록했고 제주도는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장기간 소강기가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다량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건 평년과 조금 다른 경향입니다.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서 수증기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를 내릴 수 있는 붉은색 수증기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이렇게 많은 아열대 수증기와 차고 건조한 북쪽 공기가 팽팽하게 대치할 때 강해집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붉은색은 남풍, 푸른색은 북풍이 예년보다 강하게 부는 지역인데요. 한반도 주변에서 남풍과 북풍이 예년보다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굉장히 좁은 띠를 따라서 강한 강수가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서 집중호우에 더 많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장마가 험상궂게 변한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 고기압과 북쪽 냉기가 다 같이 강해지고 있고요. 서태평양과 인도양이 뜨거워지며 수증기가 늘고 제트기류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폭우들이 계속 지금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학자로서 지금보다 더 큰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경찰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1년이 걸린 수사의 결론, 먼저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고 최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 장화 지원 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 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 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대신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 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최상병 소속의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 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에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사실상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자의 극우적 성향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장기 파행을 놓고 민주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자신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했지만 야권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더 추천을 하신다면 4명이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또 1명을 추천하고요. 저는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이 돼서. 다만 이 후보자는 자신보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던 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합의 정신에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도 전임자들처럼 부위원장과 2명만으로 의결을 이어갈 거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2인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 가정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에 무릅쓰고 다음 달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까진 교체할 수 있다는 한 인터넷 매체 대표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방통위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이 후보자의 노조 탄압 논란 이력과 정치적 편향성 등의 공세를 집중할 전망입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광주 민주화항쟁을 사태로 표현하고 광주 시민들을 홍어족으로 비하한 글에 공감을 표시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연설회에서는 발언을 자제하던 후보들도 단상 아래에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약세 지역인 호남에서 첫 합동 연설회에 나섰습니다.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일제히 당정 관계를 핵심 화두로 삼았습니다. 반윤, 친윤, 신경전은 그대로였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후보들은 그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단상에서 내려온 뒤 장외에선 다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반한 주자들은 한동훈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자기가 뭐 여러 가지로 미숙했다 하면서 뭐 한마디로 뭐 사과를 하든지. 그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자체가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대단히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세 선봉에 섰던 친윤 원희룡 후보는 과열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이번 주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앞으로 예정된 5차례의 TV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두고 후보자들 간 신경전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유명 글로벌 제약회사 제품을 싼 값에 생산해 투자금 2배를 돌려주겠다고 홍보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설명회 대상이 되는 건 주로 노인들, 실제로 수천만 원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과연 업체 말이 맞을까요? 제보는 MBC 재은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가 한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약 쇼핑몰 사업 설명이 한창입니다. 노인 10여 명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머니 같고 이모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3-4천씩 벌고 있어요. 내가 조만장자가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덴마크 제약회사로부터 원료를 받는 투자 합의를 맺어 싼 가격에 제품을 생산해 팔 수 있다며 투자만 하면 주주가 돼 배당금을 원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길래. 네이버에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두려움만큼 프리츠 갖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인터넷에 다 까봐요. 그러면서 영어로 쓰여 있는 허가증도 내보입니다. 인도와 캐나다, 미국에 다른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제조 유통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없으면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설명회장 한편엔 서명된 투자 계약서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지인 소개로 설명회에 갔다가 이 업체에 2,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낯설지가 않아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노인은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상태 이전이셨다면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해요. 인지가 세대신 분들은 아마 더 알기 힘드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배당금 600만 원이 나왔는데 가족들의 만류로 추가 투자를 끊었더니 배당금도 끊겼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본사의 업체 설명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제약회사 측은 해당 업체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며 상표 무단 사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체 측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투자자분들 유치하셔서 돈 모으신다고 하셔서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네. 사기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취재진이 가봤던 사무실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도 홍보 사무실이 운영 중인 걸로 알려져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